최근 무언가를 사고 나서 기분이 좋아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최신형 스마트폰, 브랜드 옷, 혹은 내 집 마련까지. 우리는 무언가를 소유했을 때 큰 행복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바로 더 좋은 것, 남들이 가진 것을 보며 다시 불안해집니다. 1976년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철학자인 에리히 프롬은 현대인들의 이 고질적인 불행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는 인류의 삶의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 오늘 이 시간 에리히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를 통해 과연 우리는 소유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존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유 양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유 양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핵심 명제는 이것입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이다. 즉, 나의 가치를 내가 소유한 물건, 돈, 권력, 심지어 지식의 양으로 증명하려는 태도입니다. 소유 양식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 끝없는 탐욕. 소유는 물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 비교를 낳습니다. 내가 10을 가지면 20을 가진 사람이 부럽고 결국 만족이란 없습니다. 두 번째, 공격성과 경쟁. 내가 더 많이 가지려면 남의 것을 뺏거나 남보다 앞서야 합니다. 그래서 소유 중심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공격적이고 경쟁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외와 불안. 만약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라면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돈을 잃거나 젊음을 잃거나 직장을 잃으면 자아가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왜 소유에 집착하고 중독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욕심이 많아서일까요? 에리히 프롬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불안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변하고 젊음도 사라지고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불안을 견디기 힘들 때 사람은 붙잡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습니다. 돈, 집, 명예, 학력, 직함, SNS 등 이런 것들을 붙잡으며 나는 안전하다고 믿으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유를 통해 얻은 안정감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잃을까 두려워집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은 돈을 걱정하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은 그 재산을 지키는 걱정을 합니다. 프롬은 이를 소유의 역설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지기 위해 소유하지만 결국 그 소유가 우리를 구속하게 됩니다. 에리히 프롬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인간에게 끊임없이 소비를 미덕으로 주입하며 우리를 소유의 노예로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소유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물건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자유를 저당 잡히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프롬이 제시한 대안인 존재 양식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존재 양식은 간단히 말하면 무언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능동적으로 발휘하고 세상과 진정으로 연결되는 삶을 뜻합니다. 이 양식의 핵심 명제는 나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나는 나 자신이다 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든 상관없이 내 안의 생명력, 창조력, 능력, 사랑을 밖으로 표현하는 상태입니다. 존재 양식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 능동성과 생동감. 단순히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독서를 하더라도 책의 내용을 내 삶에 적용하려 고민하고 음악을 들을 때도 온전히 몰입하는 살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 공유와 연대입니다. 존재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내가 가진 지혜나 사랑은 남에게 준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이 아닌 상생을 지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두려움이 없는 삶입니다. 잃어버릴 소유물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적습니다. 돈은 없어질 수 있어도 나의 내면과 역량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단단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소유와 존재, 두 가지를 일상적인 예시를 통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습과 공부에 있어서 소유 양식은 시험 점수, 자격증, 학위를 따기 위해 지식을 저장하는 행위입니다. 반면에 존재 양식은 실질적인 호기심을 갖고 지식을 탐구하며 실제로 자신의 생각이 변화하는 것을 즐기는 행위입니다. 대화에 있어서 소유 양식은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내가 더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반면에 존재 양식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온전히 귀 기울이며 대화 속에서 새로운 자아를 발견합니다. 사랑에 있어서 소유 양식은 상대방을 내 소유물처럼 구속하려 하고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존재 양식은 상대방의 성장을 응원하고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합니다. 다음은 추억과 기억입니다. 추억과 기억에 있어서 소유 양식은 유명 관광지에서 인증샷을 찍고 기록을 남기는 데 집착하는 행위입니다. 반면에 존재 양식은 그 순간의 공기, 풍경, 감정, 함께 온 사람들과 함께 온몸으로 느끼고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조차도 내 여자친구, 내 자식이라며 소유하려 들 때가 많습니다. 프롬은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를 꽃피우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나는 소유의 양식인가, 존재의 양식인가를 판단하는 5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군가 나를 비판하면 나는 쉽게 무너지는가? 먼저 소유 양식에 가까운 답입니다. 한마디만 들어도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다. 나를 무시한 것 같아서 참을 수 없다. 내 능력이나 성과를 부정당한 느낌이다. 존재 양식에 가까운 답입니다. 기분은 상하지만 일단 들어본다. 맞는 부분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 비판이 곧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소유 양식의 사람은 자신의 자아를 학력, 직업, 성취, 이미지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으면 내가 틀렸다가 아니라 내 존재가 공격받았다고 느낍니다. 반면 존재 양식의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외부 평가에 전적으로 맡기지 않습니다. 실수는 인정하지만 자신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직업이나 재산을 빼면 나를 설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가? 소유 양식에 가까운 답입니다. 나는 의사다.
나는 회사 대표다. 나는 강남에 집이 있다. 나는 명문대 출신이다. 존재 양식에 가까운 답입니다. 나는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사람들과 깊게 대화하는 사람이다. 나는 호기심이 많다. 나는 창작하는 것을 즐긴다. 프롬은 인간이 자신을 명사로 정의할수록 소유에 가까워진다고 봤습니다. 직업이나 재산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은퇴하면 직업은 없어지고 사업이 망하거나 경제 위기가 오면 재산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때도 남아있는 것이 진짜 자신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쉬는 시간에도 계속 무언가를 소비해야만 마음이 편한가? 소유 양식에 가까운 답입니다. 쇼핑몰을 습관적으로 둘러본다. SNS를 끝없이 넘긴다. 영상을 끊임없이 재생한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다. 존재 양식에 가까운 답입니다. 산책을 즐긴다.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수 있다. 책 한 권을 천천히 읽는다. 특별한 자극 없이도 편안함을 느낀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소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프롬은 무언가를 계속 집어넣어야만 만족하는 상태를 내면의 공허함 신호로 보았습니다. 존재 양식은 소비가 아니라 경험에서 만족을 찾습니다. 네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한가? 소유 양식에 가까운 답입니다. 혼자 있으면 허전하다. 항상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다. 침묵을 견디기 어렵다. 존재 양식에 가까운 답입니다. 혼자 있어도 안정감을 느낀다.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즐긴다.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할 수 있다. 프롬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의 조건 중 하나로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꼽았습니다.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하기보다 의존하게 되기 쉽습니다. 존재 양식은 관계를 통해 풍요로워지지만 관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닙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관심이 있는가? 소유 양식에 가까운 답은 결과가 중요하다. 성공하면 과정은 상관없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존재 양식에 가까운 답입니다.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 관심이 있다. 삶의 질과 방향을 고민한다. 소유 양식은 미래에 삽니다. 합격하면 행복할 거야. 집을 사면 행복할 거야. 승진하면 지금보다 나을 거야. 하지만 목표를 달성해도 또 다른 목표가 생깁니다. 반면 존재 양식은 현재를 살아갑니다. 물론 목표는 추구합니다. 다만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 자체에서도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미래로 미루지 않습니다. 5개의 질문 중 한두 개가 소유에 해당된다면 존재 양식이 비교적 강한 편입니다. 3개가 소유에 해당된다면 소유와 존재가 혼재된 일반적인 상태입니다. 4개 이상이 소유에 해당된다면 소유 양식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롬이 강조한 것은
소유를 완전히 버리라가 아닙니다.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직업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것들을 가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나 자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존재 양식은 게으름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적극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불교의 무소유, 노자의 무의자연, 쇼펜하우어의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기. 이 모든 지혜는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프롬의 핵심 메시지 또한 같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 책의 마지막입니다. 에리 프롬은 경고합니다. 인류가 계속해서 소유 양식만을 쫓는다면 자원 고갈, 환경 파괴, 그리고 끝없는 전쟁으로 공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프롬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소유를 줄이고 존재를 늘려라. 내가 가진 물건이 나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사랑과 창조성이 나를 증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에리 프롬이 말한 진짜 행복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존재의 삶입니다. 최근 무언가를 사고 나서 기분이 좋아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최신형 스마트폰, 브랜드 옷, 혹은 내 집 마련까지. 우리는 무언가를 소유했을 때 큰 행복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바로 더 좋은 것, 남들이 가진 것을 보며 다시 불안해집니다. 1976년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철학자인 에리 프롬은 현대인들의 이 고질적인 불행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는 인류의 삶의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 오늘 이 시간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를 통해 과연 우리는 소유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존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유 양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유 양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핵심 명제는 이것입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이다. 즉, 나의 가치를 내가 소유한 물건, 돈, 권력, 심지어 지식의 양으로 증명하려는 태도입니다. 소유 양식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 끝없는 탐욕. 소유는 물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 비교를 낳습니다. 내가 10을 가지면 20을 가진 사람이 부럽고 결국 만족이란 없습니다. 두 번째, 공격성과 경쟁. 내가 더 많이 가지려면 남의 것을 뺏거나 남보다 앞서야 합니다. 그래서 소유 중심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공격적이고 경쟁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외와 불안. 만약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라면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돈을 잃거나 젊음을 잃거나 직장을 잃으면 자아가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왜 소유에 집착하고 중독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욕심이 많아서일까요? 에리 프롬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불안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변하고 젊음도 사라지고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불안을 견디기 힘들 때
사람은 붙잡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습니다. 돈, 집, 명예, 학력, 직함, SNS 등 이런 것들을 붙잡으며 나는 안전하다고 믿으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유를 통해 얻은 안정감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잃을까 두려워집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은 돈을 걱정하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은 그 재산을 지키는 걱정을 합니다. 프롬은 이를 소유의 역설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지기 위해 소유하지만 결국 그 소유가 우리를 구속하게 됩니다. 에리 프롬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인간에게 끊임없이 소비를 미덕으로 주입하며 우리를 소유의 노예로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소유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물건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자유를 저당 잡히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프롬이 제시한 대안인 존재 양식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존재 양식은 간단히 말하면 무언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능동적으로 발휘하고 세상과 진정으로 연결되는 삶을 뜻합니다. 이 양식의 핵심 명제는 나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나는 나 자신이다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든 상관없이 내 안의 생명력, 창조력, 능력, 사랑을 밖으로 표현하는 상태입니다. 존재 양식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 능동성과 생동감. 단순히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독서를 하더라도 책의 내용을 내 삶에 적용하려 고민하고 음악을 들을 때도 온전히 몰입하는 살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 공유와 연대입니다. 존재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내가 가진 지혜나 사랑은 남에게 준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이 아닌 상생을 지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두려움이 없는 삶입니다. 잃어버릴 소유물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적습니다. 돈은 없어질 수 있어도 나의 내면과 역량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단단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소유와 존재 두 가지를 일상적인 예시를 통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습과 공부에 있어서 소유 양식은 시험 점수, 자격증, 학위를 따기 위해 지식을 저장하는 행위입니다. 반면에 존재 양식은 실질적인 호기심을 갖고 지식을 탐구하며 실제로 자신의 생각이 변화하는 것을 즐기는 행위입니다. 대화에 있어서 소유 양식은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내가 더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반면에 존재 양식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온전히 귀 기울이며 대화 속에서 새로운 자아를 발견합니다. 사랑에 있어서 소유 양식은 상대방을 내 소유물처럼 구속하려 하고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존재 양식은 상대방의 성장을 응원하고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합니다. 다음은 추억과 기억입니다. 추억과 기억에 있어서 소유 양식은 유명 관광지에서 인증샷을 찍고 기록을 남기는 데 집착하는 행위입니다. 반면에 존재 양식은 그 순간의 공기, 풍경, 감정, 함께 온 사람들과 함께 온몸으로 느끼고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조차도 내 여자친구, 내 자식이라며 소유하려 들 때가 많습니다.
프롬은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를 꽃피우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나는 소유의 양식인가, 존재의 양식인가를 판단하는 5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군가 나를 비판하면 나는 쉽게 무너지는가? 먼저, 소유 양식에 가까운 답입니다. 한마디만 들어도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다. 나를 무시한 것 같아서 참을 수 없다. 내 능력이나 성과를 부정당한 느낌이다. 존재 양식에 가까운 답입니다. 기분은 상하지만 일단 들어본다. 맞는 부분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 비판이 곧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소유 양식의 사람은 자신의 자아를 학력, 직업, 성취, 이미지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으면 내가 틀렸다가 아니라 내 존재가 공격받았다고 느낍니다. 반면 존재 양식의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외부 평가에 전적으로 맡기지 않습니다. 실수는 인정하지만 자신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직업이나 재산을 빼면 나를 설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가? 소유 양식에 가까운 답입니다. 나는 의사다. 나는 회사 대표다. 나는 강남에 집이 있다. 나는 명문대 출신이다. 존재 양식에 가까운 답입니다. 나는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사람들과 깊게 대화하는 사람이다. 나는 호기심이 많다. 나는 창작하는 것을 즐긴다. 프롬은 인간이 자신을 명사로 정의할수록 소유에 가까워진다고 봤습니다. 직업이나 재산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은퇴하면 직업은 없어지고 사업이 망하거나 경제 위기가 오면 재산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때도 남아있는 것이 진짜 자신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쉬는 시간에도 계속 무언가를 소비해야만 마음이 편한가? 소유 양식에 가까운 답입니다. 쇼핑몰을 습관적으로 둘러본다. SNS를 끝없이 넘긴다. 영상을 끊임없이 재생한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다. 존재 양식에 가까운 답입니다. 산책을 즐긴다.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수 있다. 책 한 권을 천천히 읽는다. 특별한 자극 없이도 편안함을 느낀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소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프롬은 무언가를 계속 집어넣어야만 만족하는 상태를 내면의 공허함 신호로 보았습니다. 존재 양식은 소비가 아니라 경험에서 만족을 찾습니다. 네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한가? 소유 양식에 가까운 답입니다. 혼자 있으면 허전하다. 항상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다. 침묵을 견디기 어렵다. 존재 양식에 가까운 답입니다. 혼자 있어도 안정감을 느낀다.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즐긴다.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할 수 있다. 프롬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의 조건 중 하나로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꼽았습니다.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하기보다 의존하게 되기 쉽습니다. 존재 양식은 관계를 통해 풍요로워지지만 관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닙니다.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관심이 있는가? 소유 양식에 가까운 답은 결과가 중요하다. 성공하면 과정은 상관없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존재 양식에 가까운 답입니다.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 관심이 있다. 삶의 질과 방향을 고민한다. 소유 양식은 미래에 삽니다. 합격하면 행복할 거야. 집을 사면 행복할 거야. 승진하면 지금보다 나을 거야. 하지만 목표를 달성해도 또 다른 목표가 생깁니다. 반면 존재 양식은 현재를 살아갑니다. 물론 목표는 추구합니다. 다만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 자체에서도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미래로 미루지 않습니다. 5개의 질문 중 한두 개가 소유에 해당된다면 존재 양식이 비교적 강한 편입니다. 3개가 소유에 해당된다면 소유와 존재가 혼재된 일반적인 상태입니다. 4개 이상이 소유에 해당된다면 소유 양식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롬이 강조한 것은 소유를 완전히 버리라가 아닙니다.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직업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것들을 가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나 자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존재 양식은 게으름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적극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불교의 무소유, 노자의 무의자연, 쇼펜하우어의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기. 이 모든 지혜는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프롬의 핵심 메시지 또한 같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보다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 책의 마지막입니다. 에리 프롬은 경고합니다. 인류가 계속해서 소유 양식만을 쫓는다면 자원 고갈, 환경 파괴, 그리고 끝없는 전쟁으로 공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프롬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소유를 줄이고 존재를 늘려라. 내가 가진 물건이 나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사랑과 창조성이 나를 증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에리 프롬이 말한 진짜 행복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존재의 삶입니다.